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어불성설 주인공은 세르비아에 가서 한국 재벌들은 악덕 기업이자 한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입니다. 제가 그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해외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그 조선일보의 컬럼을 통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당국자들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할 내용을 미리 언론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의 본인은 자신을 2017년 6월에 공정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까지 24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교수였다. 그래서 시장 경쟁의 효용과 장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은 일국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인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수인 것처럼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상조 위원장은 대학 강의보다도 더 열심히 참여연대를 통해서 반재벌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상조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첫 번째, 한국의 30대 재벌의 집단의 자산 총액이 한국의 GDP보다 훨씬 커질 정도로 경쟁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위 재벌의 자산 총액이 GDP의 8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된 인원은 94만 명, 전체 고용 인원의 3.4%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재벌의 성장이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벌들의 경쟁력 집중은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벌로서의 경쟁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들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규율하지 못하면 전체 경제의 역동성이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쟁 당국과 경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벌, 한 가족이 여러 개의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현상이 마치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처럼 이야기하는 이 김상조 위원장이나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의 인식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요타 그룹도 이미 생긴 지가 오래됐지만 도요타 가문에서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을 도요타를 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고 있으며 도요타 자동직기, 도요타 자동차, 아이신 전기, 덴소, 그리고 동화부동산이라고 하는 5개의 주요 계열사가 서로 상호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타타그룹은 수십 개의 계열사들이 상호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타타그룹 같은 인도에만 있는 후진적인 현상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재벌 구조하에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시면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도 여러 개의 자회사들을 한 집안이 순환 출자에 의한 지배를 하는 재벌 그룹입니다. 이 경제력 집중 현상을
GDP 대비 자산의 규모로 설명했고, 이 자산의 비중이 커지면 경제 발전에 그 경제력 집중이 과도해서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데이터를 잘 못 보셔서 그런데, 그래서 30대 재벌이 GDP가 국가 GDP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넘어선 거는 최근이 아니고 이미 2011년에 넘어갔습니다. 자산과 국민소득을 비교하면서 이게 경제 집중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상당한 왜곡이고 선동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계속 불어나게 돼 있죠. 공장을 더 크게 져야 되고, 공작 설비를 더 많이 사야 되고, 땅도 더 넓혀야 되고, 현금 보유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익이 남으면 계속 자산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자산의 비중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집단의 자산이 전체 GDP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01년에 4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100%가 넘었고 2012년에 105%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30대 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김상조 위원장 말대로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됐다. 그러면 2001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00불이었고 2011년에는 이미 20,000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30대 재벌의 자산 집중도가 2배 늘어난 사이에 국민소득이 2배나 늘어났고 지금 30,000불이 넘어갔는데 왜 자산소득이 계속 느는데 국민소득이 느냐. 그래서 이 자산의 대비 국민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가족이 월급을 받는 거하고 가게를 잘 운영해서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자산이 많아지면 그게 나빠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비유입니다. 다른 나라의 최대 기업들이 얼만큼 국가 GDP나 국가의 GDP에 비해서 큰가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 한 재벌이 국가 GDP의 25%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냐? 한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자산하고 GDP하고는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이것이 경제 집중도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GDP 대비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 발전에 문제가 되고 양극화의 원인이고 경제 성장의 정체라면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벌써 상당하게 후진국으로 후퇴했거나 못 사는 빈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2012년 포브스지가 뽑는 2,000대 대기업의 자산이 GDP에 대해서 얼마나 높으냐 하면 이 대기업의 자산이 GDP의 7배, 5배가 되고 우리나라는 2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 앞에 우리보다 그 비중이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게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기업이 많은 GDP가 큰 나라들, 미국, 독일 빼놓고는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만 해도 3배, 스웨덴이 4배가 넘고요. 네덜란드도 4배, 프랑스가 4.5배 정도 돼서 4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산이 큰 나라가, 기업의 자산이 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 자산의 비중이 GDP보다 높은 나라가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식은 김상조 위원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선동적인 왜곡을 일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그룹에 왜 그 자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가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 기업들이 왜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냐 하면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외국의 자산을 많이 축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하노이 공장에는
한 대당 1억 5천만 원짜리 하는 NC 머신 기계가 2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들이 글로벌 공장을 많이 만들면 자산이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우리 2011년에 이건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자산의 36%가 해외에 있고, 그렇지만 매출은 83%를 해외에서 하고, 고용은 46%를 해외에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 정도가 있죠. 그런데 스위스에 네슬레라고 커피, 초콜릿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자산의 97%가 해외에 있고, 국내는 그러니까 3% 정도에 있고, 매출의 98%도 해외에 있습니다. 2%만이 국내에서,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고용도 96.7%가 해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아직도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해외에서 더 많은 자산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서 더 많은 고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해서 글로벌로 커지다 보면 금융 경제가 있어야 되고 자산이 크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의 비중이 커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해외 매출 비중은 계열사를 보면 대충 다 90%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현대자동차도 대부분 지금 생산의 과반 이상이 해외에서 전부 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김상조 위원장 주장대로 기업의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을, 그러면 해외를 수출을 빼고 국내 거만 가지고 매출 집중도를 따져보면 4대 그룹이 해외 수출을 빼고 국내 매출을 가지고 우리나라 GDP의 집중도를 보면 7.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대 그룹 전체도 매출 중에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5%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국내에서 나누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집중을 한국의 GDP 크기에다가 그 회사의 매출이 글로벌에다 매출하는 기업의 자산과 매출을 비교한다는 것을 가지고 국내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 그룹하고 30대 그룹의 매출 비중은 사실은 전체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 줄었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집중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왜곡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더 재미난 건 이렇습니다. 포춘 200대 기업의 그 나라의 자산 비중, GDP 대비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보면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자산이 큰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실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소득 격차가 크죠. 그래서 기업이 잘 돼서 자산 비중이 큰 기업이 많이 생기면 소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큰 기업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큰 기업이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250인 이상의 기업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그러면 50인 이하의 기업의 생산성은 60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근데 50인 이하의 기업도 상당히 적고 1명에서 9명의 고용을 갖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220 이상하고 1인과 9인 사이의 생산성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큰 기업이 많아야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기업이 잘 못 탄생하고 있냐?
지금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틀렸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중소기업이 잘 크냐 하는 건데요. 어느 나라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 시장을 비워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치 영세기업이 보호를 해주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잘 크면 대기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장이 크지 않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성그룹도 시작은 쌀 파는 쌀가게 삼성상에서 시작을 했죠. 그때는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분이 큰 회사를 만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뱅크의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기업은 만들어질 때부터 대기업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대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쿠팡입니다. 쿠팡은 신생기업입니다. 신생기업인데 그간 글로벌 회사로부터 수조 원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여드리는 건 2013년에 OECD에서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쪽에 대기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은 제조업하고 건설업은 있어도 서비스 대기업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 대기업은 대개 금융이거나 의료, 헬스케어, 의료 산업이거나 이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규제에 의해서 대기업이 만들 수 없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대기업이 아니라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기업이 자산을 많이 있는 기업이 더 경제활동에 좋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좌승희 이태규 박사의 책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한 국가의 1인당 기업 자산의 규모하고 국민소득을 보면 명백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산 규모를 크게 형성한 기업들이 많아야 국민소득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가발공장, 신발공장, 봉제공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별로 없죠. 그런 데는 사람만 많이 쓰고 재봉틀만 있으면 생산을 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소득의 임금을 만들고 많은 하청기업이 돈을 벌어먹고 사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맥킨지가 낸 탁월한 기업들의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는 기업들의 교훈을 배우자는 보고서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와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중위권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올라간 국가들하고 잘 몇십 년 동안 고도성장을 한 나라들하고 후진국들을 보면 연도에 갈수록 그 나라 GDP 대비 5천억 이상의 기업의 매출 비중하고 부가가치의 비중이 계속 점증하고 있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대기업의 매출이나 자산, 부가가치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16년 사이에 최고 선진국의 5천억 이상 대기업의 매출은 77%, GDP의 77%인데 그것은 1995년에 41%에 비해서 무려 36%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95년에 이 기업들의 부가가치, 밸류 에디드는 18%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33%로 올라가서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속하는 그 고도성장한 나라들은 매출로 보면 64%인데 95년에 비해서 42%가 올라갔고 부가가치가 11%에 불과했는데 27% 올라가서 대기업의 생산활동이 높아야 국민 전체가 잘 살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뱅크가
각 나라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평가하는 Doing Business 랭킹을 쟀습니다. 이 최근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노동시장의 규제가 얼마나 엄격할수록 새로운 기업들 탄생이 어려운가를 보면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고용시장의 규제가 많은데 이번 정부가 훨씬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정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 규제가 많아서 해고도 어렵고 구조조정도 어려우면 기업들이 뭐를 하냐면 임시직, 파견직을 많이 쓰게 돼서 그래서 이 고용의 경직성하고 기업들이 임시직을 쓰는 비중이 정해관계에 있다는 것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고용을 적게 만드는 것도 노동법이라고 하는 정부의 실패에 의한 거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기업한테 죄를 떠밀고 있습니다. 노동 규제 중에 밤에서 일하는 거, 휴일에 일하는 거, 연장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중하위권 나라들이 규제가 많고 중상위나 선진국에서는 그 규제가 대체적으로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초과 근로에 대한 규제는 중하위권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못 살거나 중하위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는 중하위권 국가의 규제 형태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정부가 일자리에 일자리를 못 만들게 만든 주범이지 대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재벌을 욕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너 일가는 주주 전체 이익이 아닌 오너 일가만의 이익을 위한 사익 추구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어느 나라든 최고 경영자가 50% 이상의 절대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는 큰 기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요즘의 기업은 애플 이런 데 대주주 없죠.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크버그도 전체 지분으로 보면 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0%, 80%의 의사결정권을,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머저리티, 과반 이상의 주주를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조그만한 중소기업에만 가능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데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마치 소유 지배의 괴리 현상이 특별한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큰 기업은 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걸 하게 되고요. 재벌의 경영권이 2세를 지나 3세로 승계하는데 이들 재벌 3세들은 창업자와는 달리 위험에 도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익 추구 행위를 통해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3세 경영하고 있는 삼성그룹하고 다른 LG그룹은 거의 4세까지 내려갔는데 그럼 LG그룹은 그간 다 망해서 사익 추구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저해를 해왔다는 얘기냐. 어디에도 오너 기업이 경영을 하면 더 망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거꾸로 대한민국에서는 오너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망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부정행위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지배하던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어났고 이 회사의 분식회계는 수조 원에 달해서 기업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재벌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재벌이 아닌 미국 기업도 엔론 사태나 수많은 기업들의 부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여러 개의 회사를 지분을 하면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얼마나 해치는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이 Doing Business 보고서의 랭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 소수 주주들의 지분에 대한 보호 정도가 23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우리의 비교가 되고 있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등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시장 메커니즘 및 상법 회사법이 내외 등으로 내외 감시 장치가 잘 치료적으로 작동해서 사익 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나 한국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재벌이 본래적으로 사악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익 추구 행위로 정부가 계속 단속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입니다. 그것도 상장된 회사가 사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한테 물감을 몰아주면서 높은 가격을 산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그렇게 찬양을 했던 오뚜기에서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나 포장지는 다 사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를 60% 내면서 자식들이 승계를 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인데 이걸 재벌들의 탐욕의 문제로 가져가서 이것을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없는 그 경쟁력 집중 제어라고 하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봐도 90년대 중반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규제를 누적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반해서 남의 재산권을 정부가 창업주가 죽었다는 이유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재벌은 사악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밖에 가서 한국 기업들이 부도덕한 기업인 것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직권남용적이고 권력남용적인 하는 걸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이게 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공정위가 본연의 경쟁 정책뿐만 아니라 재벌의 경쟁력 집중 문제까지 규율하게 된 거다. 이 모든 문제를 기업가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계속 상속할 때마다 편법 상속을 해야 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내부 거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기업인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건지 김상조 위원장의 80년대, 7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배웠던 반재벌 정서가 통계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여기 가서 세르비아한테 당신들 지금 후진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험 많이 쌓였으니까 원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아주 건방진 소리까지 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경제어블 성설은 경제의 실증적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는 이념적인 편견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본인의 무지와 오만을 과시한 김상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